네, 안녕하세요. 2018년 분을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최근 문제가 기출이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최근 거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앞에 것들 시험 끝나고 이 최근 문제들 한 3년치 정도를 먼저 할 생각인데 요거 진행하고 나서 앞에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것들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들도 체크 표시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과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텅스텐, 크롬, 바나듐, 코발트죠. 이런 원소를 함유하는 합금강으로 600도까지 고온 경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고온에서도 경도를 유지하는 우리가 가공하다 보면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고온 고압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또 경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구 재료는 해갖고 요렇게 1841 텅스텐 크롬 바나듐 요 조성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고속 도강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이 하이스라고 하고요. 고속 도강은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기어절삭 가공 방법에서 창성법. 자, 이것도 이제 앞쪽 거랑 그대로 계속 나오는데, 자, 기어를 절삭하는 방법이 이제 형판법, 총형 공구 이용하는 법, 창성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창성법은 또 이렇게 커터를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창성법 나오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자, 인벌루트 곡선이겠죠. 자, 인벌루트 곡선 치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또 창성법이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밀링 절삭 방법 중 상향과 하향 절삭.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은 3번인데요. 자, 답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향 절삭은 절삭력이 상향으로 작용하여 가공물의 고정이 유리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한번 그림을 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향 절삭은 공작물이 날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올라오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화이트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깎이죠. 쳐 올리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이 하향절삭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찍는 형태가 아니고 퍼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고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에 주의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날의 마모가 큽니다. 상향절삭은 날의 마모가 하향절삭에 비해서, 자, 보시면 절삭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절삭하면서 가공되는 양이 커지죠. 그래서 바로 부서지는 형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마모가 상당히 하향절삭에 비해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공되는 부분이 점점 커지죠. 양이. 그리고 가공면이 하향절삭에 비해서 거칠다. 그리고 백래시가 스스로 제거돼서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향절삭에서는 백래시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하향절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칩이 잘 빠져나오므로 절삭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칩 같은 경우에도 쳐내죠. 이렇게 쳐내면 칩이 이렇게 비산이 되면서 이 부분에 쌓이겠죠. 근데 가공이 되면 이 안쪽에서 맴돌기 때문에 절삭을 방해하는 형태가 하향절삭에선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이고. 자, 4번이 이제 테일러의 원리. 중간에 이제 2012년, 13년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자, 테일러의 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테일러의 원리를 보시면, 자, 우리 통과 측과 정지 측 사용하는 게, 그렇죠. 스냅 게이지나 뭐 플러 게이지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 게이지들. 비교 측정기들이 있었는데, 자, 통과 측에는 동시에 검사되고, 정지 측에는 각 지수가 개개로 검사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예,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게 테일러의 원리고요. 그래서 즉 정리를 하면 통과 측 게이지는 피 측정물의 길이와 같아야 되고 정지 측 게이지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보시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는 통과 측 게이지와, 자, 보시면, 통과 측 게이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측정기죠. 비교 측정기인 링 게이지, 스냅 게이지, 플러그 게이지, 이런 것들에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기의 종류들, 자, 링 게이지, 스냅 게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멍 측정용이죠. 구멍 측정용인지 축용 측정인지 축 측정용인지를 구분을 꼭 하셔야겠죠. 그래서 링 게이지, 스냅 게이지는 축 측정용이고 축 재료들, 그죠? 그리고 플러그 게이지는 구멍 측정용 재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 구분을 하셔서 테일러의 원리는 이런 거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이퍼 게이지는 우리 그 비교 측정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 게이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터리 선반. 자, 터리 선반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생겼죠. 터리 선반 이렇게 생겼는데, 자, 터릿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공구대입니다. 여러 가지 공구를 같이 설치해 놓은 공구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수의 공구를 조합하여 동시에 순차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선반이다. 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터릿 선반은 이런 바이트 공구대를 가지고 다양한 공구를 조합해서 동시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터릿 선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절삭 작업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회전 공구대를 가진 선반. 자, 여기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공구대를 가진 선반. 공구 교환 시간이 단축되겠죠, 당연히. 바로바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숙련자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숙련이 된 사람이 작업을 해야 효율적이라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6번은 이것도 계속 나왔죠.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나왔던 건데 연삭계 이송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삭숫돌과 공작물이 상호간에 어떻게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지 구분을 하셔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마그네틱 척 이동 방식이죠. 연삭기에서는 테이블 왕복식, 플랜지 컵 방식, 연삭숫돌대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은 자, 긴 가공물을 절삭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긴 가공물을 절삭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이트에 물렸을 때 이 부분이 처짐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회전을 시키면은 과도한 그런 진동이나 소음이 생기겠죠.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방진구라는 거를 설치해줘서 가공이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되게끔 하는 게 이제 방진구라는 것. 그래서 이 방진구 중 이동식 방진구를 어디에 설치하는가 합니다. 자,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새들입니다. 이 새들이라는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릴링 사이클에 사용되는 G코드로만 짝지어진 것은 돼 있는데 답은 G73, G83이고요. 이거는 G코드라서 암기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G73은 고속 심공 드릴 사이클, G83은 심공 드릴 사이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릴에 관련된 코드는 G73, G81, G83 이 세 가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들은 충분히 G코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탭으로 앞나사 가공 작업 시 탭의 파손 원인. 자, 탭은 이제 보통은 핸드 탭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잠시만요. 핸들에 끼워서 우리가 탭 작업을 보통 사람이 하게 되는데 파손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바람직한 경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탭 재질의 경도가 높은 경우는 당연히 경도가 공구의 경도가 높아야 공구도 견디고 재질에도 쓸데없는 그런 열이 발생하는 것이 덜 하니까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경사지게 들어가거나 가공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구멍바닥에 부딪히거나 하면 당연히 탭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도가 높은 것 같고는 파손이 되는 이유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면 되겠고, 이런 거는 좀 쉽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속돌 기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건 이제 케이스 규격에서 이렇게 규격 표시를 할 때 이 순서를 알고 있느냐죠.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연삭 입자에 연삭 숫돌이라 해야겠네요. 연삭 숫돌의 3요소라고 하면 입자, 결합제, 기공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3요소라면 이거고요. 현미경 관찰했을 때 연삭 숫돌을 현미경 관찰했을 때 큰 인자가 이 3개입니다. 이 3개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5요소라고 하면 KS 규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합니다. 규격 표현을. 그래서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그게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11번 랩핑. 랩핑은 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랩핑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습식 랩핑과 건식 랩핑으로 구분을 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크게 보면 습식 랩핑을 한 후에 건식 랩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식 랩핑이라고 하면 그렇게 매끈하게 다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이제 초벌 랩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랩핑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유리면을 만들어야 될 땐 건식 랩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절삭량이 매우 적습니다. 건식 랩핑은. 근데 확실한 광택이 있는 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건식 랩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습식 랩핑 후에 건식 랩핑을 하는 순서가 보통 사용이 된다는 것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철, 황동, 가죽, 천 등으로 만들어진 이 랩재들, 그리고 다듬질을 할 표면 사이에 랩재와 가공액을 가하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이 그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습식 랩핑은 보시면 건식 랩핑에 비해서 매끈하지 못하다고 돼 있죠. 랩핑류에 둘러싸여서 구루민 운동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입자가 긁어내는 어느 정도는 이제 미세하게 긁어내야 확실한 광택이 생기겠죠. 근데 굴러다니기 때문에 입자들이 긁어내는 게 아니고 굴러다니니까 그렇게 막 가공면이 생기거나 다듬질면이 생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건식 랩핑은 보시면 파묻힌 입자만으로 랩핑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절삭량이 매우 적고 다듬질면이 고우며 광택이 있는 경면 다듬질. 경면은 유리면 굉장히 반들반들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랩핑에 대해서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이고, 자 12번에 측정자의 직선 또는 원호 운동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그 움직임을 지침의 회전 변이, 자 지침의 회전 변이로 변환시켜 회전한다 이거죠. 이렇게 회전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 축선이 안 맞으면 회전을 시키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바늘이 막 몇 바퀴씩 돌기도 하고, 그러다가 축선을 맞추면 계속 회전을 시켜도 이 바늘이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대표적인 비교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이얼 게이지 맞죠? 다이얼 게이지.
그리고 13번은 금속의 구멍 작업 시 칩의 배출이 용이하고 가공 정밀도가 높은 드릴 날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쓰는 트위스트 드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센트 드릴 같은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트위스트 드릴, 그리고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끝각, 이제 표준각은 118도라는 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실 거고, 자, 경질 재료, 굉장히 단단하거나 잘 깨지는 재료는 더 큰 날 끝각의 드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상당히 단단한데, 단단한 재료가 있는데, 훨씬 더 뾰족한 거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이 끝이 부러지겠죠. 가공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훨씬 뭉툭한 걸 갖고선, 물론 이렇게 그려야겠죠. 뭉툭한 걸 갖고선 드릴 날을 들이대야 날이 부러지지 않고 구멍이 뚫린다라는 것. 그리고 연질 재료는 훨씬 더 뾰족한 걸 갖고 사용을 해야 구멍이 원활하게 뚫린다라는 것.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밀링 머신에서 사용하는 바이스 중 회전과 상하로 경사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여기서 뭐 만능 바이스라는 겁니다. 만능 바이스는 3축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오타가 있네요. 연삭 작업이죠. 연삭 작업에 관련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이런 것도 이제 상식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삭 숫돌을 정확하게 당연히 고정해야겠죠. 연삭 숫돌 측면에 연삭을 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측면에는 연삭을 하지 않습니다. 측면으로는. 그러니까 연삭 숫돌의 측면으로는 연삭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삭 가공 시 원주 정면에 서 있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바로 튀기 때문에. 그리고 연삭 숫돌 덮개 설치보다는 작업자의 보안경 착용을 권장한다. 덮개 설치가 우선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병행을 해야 여기 보시면 병행을 해야 되지만, 덮개 설치가 기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찾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기계 설치할 때 기본으로 덮개 설치 같은 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절삭 공구의 크레이터 마모량과 뭐 여기 공구 수명 판정 기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크레이터 마모량과 플랭크 마모량. 그러니까 크레이터는 경사각, 플랭크는 여유각이죠. 그쪽이죠. 이렇게 있을 때 화이트가 이렇게 깎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여유각, 경사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할 때 크레이터 쪽 마모량과 플랭크 마모량, 그러니까 각입니다. 각도가 마모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달했을 때는 공구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거고, 절삭가공 표면의 광택, 그러니까 절삭가공 표면 광택, 가공을 한 면이 광택이 어느 정도 뭐 변했거나 아니면 색깔이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색에 도달했을 때, 이럴 때는 공구 수명이 다 됐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 변화, 그 절삭력 증대, 그러니까 절삭 저항이 증대되니까 절삭력이 증대되고 엄청난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 라는 것. 그럴 때 이제 공구 수명이 다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7번은 이거는 그냥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18번도 이것도 당연한 말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절삭제는 쓰는 게 이제 좋게 하려고 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공구 수명 연장하고 절삭저항은 당연히 감소를 시키려고 쓰는 거겠죠. 저항이 발생하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고, 공구의 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거 맞고, 가공물의 정밀도 저하를 방지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19번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자, 각도 측정기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는 건데, 사인바죠? 사인바.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버니어 캘리퍼스. 직접 측정기들이긴 한데, 뭐 길이를 재거나 높이를 재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인바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이거죠.
45도가 넘으면 오차가 너무 커지니까 쓰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 권장하는 사항은 30도 이내 각도에만 이렇게 사용을 해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밀림 가공에서 일반적인 절삭 속도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절삭 속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합니다. 자, 황삭에서는 당연히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해야 기계 및 공구에 걸리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친 절삭, 그러니까 황삭은 정삭보다 쉽게 얘기해서 가공을 하는 양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공의 절삭 깊이 같은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절삭 속도까지 빠르게 해버리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할 게 아니고 더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삭할 때는 절삭 속도는 좀 올리고 가공량은 좀 줄여서 확 빨리 가공을 지나가게끔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1과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